나미 역할 맡았던 오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옥만 연출한 임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무정 감독님은 단편 영화를 꾸준하게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데뷔작 장편 영화란 말이에요. 장편 영화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편 영화를 관객분들께 처음 2009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장편 영화를 써야지라는 것 목표와 기회를 가지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단편 영화 작업할 때는 대체로 일상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곤 했었어요. 특히 여성 2명, 여성 3명 이상의 여성 서사의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비를 구하다 보니 보증금을 빼서 영화를 찍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예산을 적게 잡고 나서 그 안에 맞춰서 이야기를 생각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답답함이 있었고, 다음 장편 영화를 찍을 때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과 동시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장편 영화라는 이야기감이 될까?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다혜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 되게 열심히 들으면서 사건과 이야기가 될 만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때였고, 그때 그런 것들의 노력이 좀 합쳐져서 장편 영화로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 10대 여자 주인공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10대 후반의 시간을 세 사람이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다 제각각의 의미로 지옥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옥 같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이 이 영화의 목표는 아닌 것 같고, 학폭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그 주인공을 10대로 설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화제가 된 더글로리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은 완전 성인이 된 다음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화 속 시간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그런 10대의 시간을 담으셨기 때문에 왜 10대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10대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감정의 테마가 있었는데, 항상 감정의 테마에서 출발했던 근원이 불안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인간을 혹은 어떤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엉뚱한 데로 자꾸 데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도 비슷한 주제로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렇게 그 불안을 다루려고 했을 때 가장 그거에 휘청이게 되는 것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10대의 소녀들이라고 생각했고, 10대 시절에 저희가 이 영화 속에서도 나미가 죽을까? 라는 거에 모두가 안 죽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었냐라고 하면 진심이었거든요. 그 두 개에 굉장히 섞여있는 마음들이 계속 충돌하는 시기고, 그런 충돌하는 것 자체가 또 동시에 굉장히 생생함이라고 느껴져서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10대를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나미를 연기하신 오우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 받으시고 저는 영화의 지금 주요한
비슷한 나이 또래 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사실 혜진이 과장님 한 4명이 같은 나이 또래인데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떠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남이 역할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 누구 역할이야 라는 건 없이 그냥 일단은 시나리오를 읽어보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 애초에 시나리오 그 전에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남이 역할로 감독님이 뭔가 계속해서 저를 시켜보셨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남이 역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시나리오를 봤었어서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남이 역할을 중심으로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하면 그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뭔가 남이보다는 선우에 가까운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력이 있고 뭔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캐릭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 되게 개성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좀 더 들어와야겠다. 어렵다.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막 내가 상상하는 그림과 되게 다른 그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말씀하시면서는 어땠나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비슷한 부분에 남이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한 부분은 되게 같았는데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나미가 되게 같았어요. 저는 나미를 가장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엄마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더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런 게 되게 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도 엄마가 뭔가 너 약하잖아, 너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서 나미가 더 아니라고 하면서 발버둥 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둘이 같이 공감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달랐던 부분,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되게 밝고 행동력 있는 친구라고 사실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거기에 조금 센 척하려고 하는 그런 나미가 감독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부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은희 배우님한테 나미는 어떤 친구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남이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한다 사람들한테,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람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 약간 춤추는 선인장 같아요. 좀 밝기도 한데 약간 까실까실하게 가시가 올라와서 어떡해 나 좀 알아줘봐 이렇게 하는 그런 선인장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선인장 같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감독님께서 여기 있는 인물들 각각을 좀 성격이 다른 선인장처럼 만드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3명의 주요한 등장인물을 처음에 생각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인물들이 되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혹은 이 가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캐릭터를 발전시킬 때 쓰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떠한 하나의 감정 앞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2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미와 선우를 발전시켰을 때는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저의 성격을 분리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그 일을 겪어서 괴롭고 또 알아봐주길 원하고 비명을 막 질러대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더 외롭고,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 손 내밀어주면은 바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끌러 갔을 수 있는 그런 생생함을 가진 아이랑, 또 한 명은 그런 시절이 너무 오래 지난 거죠. 너무 오래 고립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다 소용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는 되게 깊은 우울감, 깊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긴 하거든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두 명의 우울감, 고립감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두 명의 인물들을 만들었고요.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게 또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으면서 가졌던 감정의 화해 같은 걸 얻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설정하고, 박채린이라는 어떤 미워하는 대상, 증오에 맞지 않는 그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두 명의 태도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믿고 싶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차라리 저 상황을 믿어버리고 싶은 아이가 하나 있고, 그만큼 정에 휘둘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약간 비겁한 모습도 있고, 한 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변했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 안에서 또 반작용으로 자라고 있는 어두운 뾰족한 마음들, 그게 있는 두 사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남이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선우랑 있을 때는 같이 분노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또 채린이랑 있을 때는 채린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인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기하실 때 이쪽하고 있을 때 톤이랑, 그러니까 선우랑 있을 때 연기 톤이랑 채린이랑 있을 때 연기 톤이랑, 이게 감정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연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기하시는 중간중간에 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관되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연기라든가 발산하는 연기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긴장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조율. 막 머리를 써서 얘 앞에선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 두 사람이 저한테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를 애초에 보는 눈이 약간, 선우는 뭔가 약간 한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도 뭔가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채린이는 어려웠지만 예전에 있었던 뭐랄까, 같이 친구였었던 그 시간들로 날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 친구들이 저를 대해주는 태도가 조금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남이는 그냥 정말 말하신 것처럼 그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 성교의 아이들한테도 조금 뭐랄까, 그 아이들과 있을 때도 그냥 현장에서도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혜진이랑 있으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남자 애기들이랑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누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영화 보시면서 특별하게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공통적으로는 영화 아마 그 중반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채린이를 관객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우랑 남이도 재회하는 순간인데, 관객들로서는 대체 그 채린이는 누구야, 어떤 인 거야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만났더니 이제 너무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의 긴장감 같은 게 저는 보면서도 되게 좋았고, 찍으시면서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혹은 긴장감이 극도로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확 한순간에 꺼트려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찍으실 때 혹시 기억나시는 이야기 있다면 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찍고 너무 어려워서 다시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두 회차의 소스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일단 영화 초반에서 계속 박치린 이름만 등장하는 그 대상을 영화가 남이와 선우가 관객들을 함께 지금 이 초조함으로 몰아간 그 순간에서 처음 들리는 게 웃음소리 같은 나긋나긋한 상냥한 말투인 것이 일단 한번 비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또 운이 좋았던 게 그곳의 로케이션이 실제로 곳이 영화관이었던 곳이어서 그 계단이 있었어요. 영화관에 입장하는 계단이. 그래서 그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마치 신데렐라 아니 여왕이 등장할 때 이렇게 구두발로 총총총총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위압감 같은 거. 근데 그 위압감이 뭔가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 보여지는 체린이의 첫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그게 배우분이랑 계속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곧바로 풀어져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딱 다시 잡는 그 찰나도 굉장히 이 사람이 대체로 흐트러뜨려지지 않고 중심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아는 모습, 여왕의 모습이다, 등장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때 남이선우가 정말로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건 직접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2번 찍었었는데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찍었을 때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여서 저는 고개를 팍 숙여서 벌벌벌벌 이렇게 떨었었는데 제 머리가 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내려와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을 때는 여기에 실핀을 이렇게 계속 꽂고 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빛으로 나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한 컷 한 컷 그 한 컷 한 컷 약간 뒷모습에서도 이 기분들이 다 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그냥 배우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정유주 배우 캐스팅이 사실 그 딱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어떤 인상을 확 줘야 되고 그 인상이라는 게 뭐 착해 보인다 나빠 보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착한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인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 캐스팅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다 열어놓고 비슷한 또래의 여성 배우들을 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주 배우님은 유난히도 보통은 체린이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욕심을 낼 법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주 배우님은 자기는 체린이 역할을 할 생각이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연기를 처음 한번 읽으셨는데 굉장한 심지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일단 이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찬 진심인데 그 진심의 방향성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연기를 거부하셔서 제가 심쿵해서 이런 확신이면 여왕의 그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 본 인상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상하고 단아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인상인데 반해
또 동시에 약간의 텅 빈 눈을 가지고 있는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맑아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을, 인상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 말고 체링 해달라고 일단 캐스팅한다고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우 역할의 방효린 배우님은 그분은 남이 선우 처음에 지원하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우랑 체린이 역할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두 개의 역할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오키오키를 효린 배우님만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다른 많은 감정들을 넣으려고 하시는데 다른 배우분들은 효린 배우가 그 말을 던질 때는 계속 물음표인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했고, 선우 역할을 할 때, 체린 역할을 할 때 두 장면을 연기할 때 모두 저희 같이 오디션에 들어갔던 스태프들을 다 인물짓게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연민, 그 본능적인 그 감정들을 막 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두 역할을 너무 다 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다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선우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관객분들이 가장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역할이 선우였고, 선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굳건한 심지에서의 변화들이 단단한 내면이 점점 드러나는 과정이 더 응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역할을 해주실 저격이 효린 배우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처음에는 남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그래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좀 믿어봐야지 라는 쪽으로 갔다가 후반부로 가면은 선우처럼 아 그래 혹시 아닌 건 아닌 거야 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배우님들의 힘이 아닌가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역만세라고 하는 제목부터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영화 보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아 그렇지 여기서 사는 게 되게 지옥 같은 부분이 있지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화 보면서는 이 지옥만세라고 하는 좀 지옥하고 만세라는 상반된 이 단어들이 붙어있는 느낌처럼 사실 뭐 포스터, 아니 오프닝 타이틀, 그 다음에 음악 사용 이런 게 다 같이 조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일단은 제목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 영화 생각하셨을 때부터 워킹 타이틀부터 지역 만세로 시작하신 거였나요? 처음에 제목을 못 짓고 일단 글을 무작정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종말에 엄청 꽂혀 있어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소녀가 종말을 믿는 소녀를 만난다, 이렇게 되는 큰 타이틀로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인물들이 잡히면서 제가 약간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들이 저를 끌고 가 주신 게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을 찍고 나서 제가 진짜로 이 이야기에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죽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되게 아이러니한 건 투성이인 도처에 반짝임과 어두움이 질비하게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버티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그 마지막에 썼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것 같은 제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이들이 이 현실에서 버텨야 되는 것도 많고, 사실은 죽음에서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좀 긍정적인 엔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것도 여전히 막막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그 돌아온 현실이 긍정적이지 않으니 저한테 여전히 지옥같이 느껴졌던 것도 있고,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이제 진짜 마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
하루만이라도 죽음을 더 미루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감독님 말씀 중에서 그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게 해피엔딩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영화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좋은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함부로 하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복수해 라고 하는 건 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얻고 어떤 것을 기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친구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든 이건 고비는 손잡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고비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또 그때도 어쩌면은 이 친구 혹은 다른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화가 너무 섬세하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옆에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걸로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잘 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되게 역설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체린이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자기가 옛날에 가해했던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체린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체린이 생각에는 자기랑 모종의 관계가 있었고 자기를 낙원으로 이끌어줄 사람이었던 전도사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보니까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랑 굉장히 자기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 그게 그 관계는 아마 이어지진 않겠죠. 영화 끝난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들이 막 모여서 역시 너 날 용서한 거였니? 막 이러면서 친해지진 않겠죠. 전혀 그런 관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끌어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우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거대한 걸로 생각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고 뭔가 이런 식의 것들을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 보시면 진짜고 가짜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일로 넘어가게 해주는 딱 그 한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보면은 일종의 로드무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죽음 가까이 갔다가 삶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떠난다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떠나는 게 없이는 돌아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종교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폭력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밀어내는 힘하고 가장 큰 당기는 힘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가족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족이 중요하다면 아이들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면에서 중요할 뿐이고, 오히려 친구나 종교 공동체 같은 유사 가족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 감동적이고요. 그 유사가족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 꼭 사이비 종교라고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믿는다는 마음이 어딘가에서 결핍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우리는 대체로 그냥 사이비 종교를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치부하긴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우리 옆에 있었던,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이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악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이나 뭐 사회나 여러 가지 대한 공동체들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외톨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사이비 종교까지 몰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몰린 거죠. 이걸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만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경쟁을 하게 만들고 기성세대들이 만든 어떤 집단의 논리에 맞는 것들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누군가는 누군가 왕따시키고 또 외톨이로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되게 비슷한 구조에서 벌어지지 않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뭐 본질적인 구조가 완전히 맥락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에 우리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구조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게 된 것 같고 제가 그 사이비 종교를 다루면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을 괴물로 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어쨌든 이들도 이 끝까지 몰려서 믿음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사람들인 것 그렇지만 물론 그 믿음이 너무 과하게 커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마지막까지 영화 마지막에서 보여진 것처럼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가능성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자기들이 믿어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폭력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 아는 분이 사이비 종교의 관계자가 되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음성 변조 모자이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모자이크 해도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면 그 말투나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이 군대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군 의문사 이런 유가족이었던 거죠. 그 영화에서 그 종교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종교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저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없진 않지만 그거 말고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이제 어떡하지?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가 저기까지 간다 하면은 특히나 어린 아이들,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떡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구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찍으시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찍을 때 이거 진짜 뭐 힘들었어 아니면 재밌었어 라는 장면이 있고 완성된 영화를 보면 찍을 때랑 다르게 저 장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찍을 때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영화 보시면서 저 장면 되게 좋다, 관객으로서 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찍을 때 힘들었던 거는 그 엔딩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 근데 그 장면이 저희 촬영 끝 후반부가 아니라 그냥 수안부에서 모든 회차를 초반에 다 몰아서 찍어서 이게 저 종교 단체 거기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와 빠빠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처음에 찍기 전에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쓰여있는 이 웰컴 백투 헬이다 시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찍을 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수안부에서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그 선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한테 정이 많이 들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겪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선으로 보이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그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 둘이 그 강아지 그 정말 뜬금없는데 그 뭐지? 그 분장 사진을 이렇게 뭐 얼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선우 언니가 어떤 사진을 찍은 게 한 장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둘이랑 진짜 비슷하게 나온 사진이 있어서 그날 제가 그 효린 언니를 맨날 황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사진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정말 귀여워요. 네,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런 사진을 뒤에다 얘기를 해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귀여운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찍고 나서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다 좋아서 고르기 힘든데 혼자서 약간 영화관 보면서 이거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숙박을 하고 그 밥 먹으러 가면서 그 선우가 오핑이네 하는 장면에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피다가 많은 게 있는데 혼자서 그거 할 때 재밌구만 하면서 혼자 킥킥거리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아무도 발견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번 봐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다시 봐야겠네요. 네. 진짜요? 감독님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남이와 선우가 사는 곳이 충주 수원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소를 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그 영화 초반에는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인상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와이키키랜드도 그렇고 아니면 그 목욕탕 있잖아요. 그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목욕탕 같은 경우도 되게 인상적인 장소였단 말이죠. 다 그 동네에서 찍으신 건지 왜 그 동네를 처음에 픽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수안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약간 굉장히 마치 일본의 거품 경제처럼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약간 유흥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그런 문화들이 되게 있었던 거예요. 약간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가 이제 좀 우리 다 부르주아 된 거 아니야? 중산층 된 거 아니야? 라는 거의 문화의 어떤 표식 중에 하나로 그런 유원지들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부곡 하와이, 수안보 와이키키 이런 식으로 하와이 관련된 느낌의 낙원, 워먼 파라다이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원지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곳이 수안보였고 그때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 있는 곳이 그 말라버린 목욕탕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폐허가 된 수안보, 와이키키 이런 예전에는 약간 꿈을 꾸고 무언가 계속 가치를 꿈꿨지만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세상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심정이 들거든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과 낙관과 꿈이 이 아이들에게는 좀 메마른 무언가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하나 더 N차하신 분들한테 보면은 영화 막 불꽃 터지잖아요. 그 불꽃 터지는 것 뒤에 바로 한국 콘도라고 써져 있거든요. 한국.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스스로 즐거워서 저거 꼭 찍어주라고 했던 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헬조선의 표현 같은 거가 있다는 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팍팍한 한국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아이들에게만 헬조선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종교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다 어른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테면 낙원으로 이들 모두를 이끌게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아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혹은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면서라도
그런 딸을 보낼 수 있는 점수 채우기에 돌몰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보시면서 영화 초중반에 계속 이렇게 물음표가 남는 게 체린이 진짜 회개했을까? 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체린이가 사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게 만드는 게 또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토마토 따는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확, 제가 아직도 여기서 여왕벌로도 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폭력적인 방식이 아닐 뿐이지 얘는 똑같은 걸 하고 있어 라는 걸 밝혀내게 되는 장면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 찍으시면서 이제 이 체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린이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렇게 체린이도 배반당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을 때 체린이가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특히나 감독님은 대본 쓰시면서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체린이가 믿는 것이 그 나원을 진짜 믿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회개를 정말 했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남이선우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반성했고 정말로 반성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체린이 그리고 믿는 것도 정말로 믿었고 사실은 정말로 믿지 않았다. 이 두 개 어딘가에 계속 쌓여있는 인물인데, 본인이 이 공간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회개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자신의 옛날의 죄를 끌어오긴 하지만, 이 아이도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라도 무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예전의 과거가 정말 죄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죄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면 아마 선우에게 먼저 화발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계속 믿음을 강화하는 거죠. 나는 회개했어. 나는 잘못했고 나는 용서받아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를 계속 스스로 그것을 믿는다고 믿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도 체린이한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땅에서, 한국에서 너무나 몰락한 삶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살아야 되고 항상 누군가의 우위에 있고 그것을 미래나 아니면 더 높은 곳을 계속 추구했던 삶이 그런 걸 꿈꾸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낙원이라는 가치관이었던 것 같고, 체린이가 낙원에서 막 설명하는 걸 보면 거기 가면은 나 새 삶을 살 수 있어. 거기서 대학도 보내주고 집도 주고 한다고 하는 이 가치관들은 사실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용서받을 거야. 진짜로 회개에 가까워질 거야. 정말 신실함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욕망들에 가까웠기 때문에, 체린이가 그것을 가지고 믿었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자신이 강화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의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우리 배우님께는 영화 끝난 다음에 남이랑 선우는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 끝날 때 사실 영화마다 어떤 영화는 이 등장인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이 영화 속의 풍경에서 연장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화를 본 한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이들의 인생에서 요 앞에 부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내가 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옥만세는 약간 그 후자 쪽에 가까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끝난 다음에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늘 생각드는 게 완전 그 마음이 뭐냐면 집에 가서 너무 뭔가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설렌다, 두근두근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밤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그 아침이 된 순간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조금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얘한테 말을 내가 어떻게 걸지? 갑자기 나한테 차가워졌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또 쌩까면 어떡하지? 나 그럼 또 혼자인가? 어떡하지? 하면서 또 벌벌벌 사실 떨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계속 걸어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선우를 만나고 제가 먼저 말을 못 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갔는데 반에서 어떻게 말 걸지 하다가 선우가 뭔가 선뜻 먼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줄 것 같고 그 방과 후에 뭔가 좀 친하게 놀 것 같고 그래서 긴장도가 확 낮아지면서 다시 편해질 것 같다? 안정감을 찾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이 돼요. 너무 생생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우리 배우님은 남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질문 한두 번 정도 받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질문. 네, 여기 맨 앞줄에. 오늘 6번째 집을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에 감독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들어보면 감독님 연기를 해도 진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리 배우님께서 감독님과 감독도 하셨는지 만약 감독님을 캐스팅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는 사실 남 캐릭터를 만들 때 감독님을 좀 많이 따라했거든요. 저도 약간 번외판으로다가 어른 남이 버전으로 감독님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어떠세요? 제가 이거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엑스트라로 나가도 잘려요. 저 진짜 어색해요. 영화적 완성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배우들이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갚아주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어떤 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손 한 번 다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두 분께 각각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조명이 좀 자연스럽다고 느껴졌는데 약간 그 중에서 이질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옥상씬에서 뭔가 남이의 뒤쪽에서 빨간 조명이 확 이렇게 내려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 어떻게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약간 오우리 배우님께는 약간 영화랑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연출가로서도 다양한 영화제에 가보신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혹시 앞으로도 연출가로서 욕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화 조명이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애초에 좀 꼭 쓰고 싶었던 게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적인 요소 안에 뭐 토마토나 아니면은 뭐 빨간색 주스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빨간색을 엄청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틀린 순간이 보일 때 계속 빨간색 불빛의 영향이 쫙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네, 아쉽게도 촬영장 환경이 너무 높은 고층이라서 원래 체린이가 이제 사과하고 나 때려 막 할 때 갑자기 십자가 불빛이 딱 켜진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못했고, 다만 그 장면에서는 불안할 정도로 영향받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두 소녀의 마음 같은 것을 꼭 이 종교적 영향이 아니더라도 불길하고 불온한 어떤 기운들에 이 사람들이 지금 휩싸여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마다 그 빨간색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워사과를 지나다 보면은 너무 저는 알아볼 수 없는 일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하게 돼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막 세워사과에서 종교 단체가 있는 게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막 설득이 돼서 그런 장소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평범한 주택가 사이에 있는 교회를 설정했다가 그 로케이션 관련해서 준비하다가 보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자상가 같은 데 2층, 3층? 그곳에 교회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계속 자꾸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였는데 저희가 상상하거나 예측한 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현실들이 많았던 거죠. 그 공간은 실제로 있었던 아세아 전자상가의 3층에 있는 교회였고요. 원래는 아세아 극장이라는 곳으로 활용되던 곳이고, 그 극장이 망하면서 한 5년 정도 교회로 이용되다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집기나 미술적인 세팅 부분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걸 저희가 그냥 가서 몸만 가서 찍은 수준이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땡 잡았다고 또 생각했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그것까지 마시는 갑자기 처음 들어가기가 질문이 잘못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중간중간에 나미의 대사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웃을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은 열보다 밤 제가 할게요 이런 대사라든가. 근데 혹시 오리 배우님 촬영하실 때 애드립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애드리브는 없었던, 거의 감독 다 쓰신 거였어요. 그런 대사는 제가 쓴 게 맞는데 굉장히 쓰고 나니까 웃겨가지고 절대 뺄 수가 없었고 제가 계속 유머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는 약간 취향이 있어요. 되게 아예 제 성격이 진짜 심각할 때 농담이 되게 잘 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슬플 때 웃기려고 그러고 이런 약간 정반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청개구리 같은 게 있어서 영화 속에서도 긴장감이 계속되고 이런 거에서도 계속 뭔가 위트를 주려고 했던 거, 비꼬는 유머 같은 거를 계속 날리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있었고, 오리 배우님이랑 같이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썼던 대사에서 훨씬 더 생기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를테면 나무 발로 차면서 이렇게 욕설 섞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그 욕설을 XX라고 했다면 오리 배우님은 XXXX로 표현하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제가 계속 갖다가 썼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나미가 선우에게 고백과 같이 사과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간증 시간에 그거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거를 프리 단계 때부터 감독님이랑 진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우 언니가 나는 안 와닿는데? 라고 해서 진심이 안 느껴져 하고 나 용서 못하겠어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당일 촬영날 아침까지 그 대본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분장을 조금 받고 있을 때 감독님이 따끈따끈하게 주셔서 근데 저희가 사실 대상기를 좀 잘 못하는 편이어서 사실 찍을 때 프리스타일 맞나요? 랩을 했습니다 거의. 네, 오늘 영화와 토크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사실 이렇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신 분들이 감상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관객분들께도 그렇고 오늘 같이 여기서 토크해 주신 감독님이나 배우님들께도 네, 영화 어떻게 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러 가지 뭐 SNS나 하시는 분들은 감상 나누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영화 다 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약간은 가뿐한 마음으로 오키오키 하는 마음으로 극장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